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이 좀 약간 이제 구체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은 금리 상승은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좀 시각인 것 같습니다. 헷갈리는 게 있으면 어쨌든 정부 정책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대형주들의 좀 반등이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대형주 중에서 좀 보실 게 일단 이번 6월 또 FOMC 회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금리 인상 빅스텝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50bp. 네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또 75bp 뭐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은 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을 못 믿는 거죠. 네. 일단 이러한 것들 현상으로 인해서 또 6월 장이 또 뭔가 변동성이 커지고 힘든 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6월 FMC에서는 이제 0.5% 올리는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7월도 0.5% 정도 올릴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일단 이제 연속해서, 그러니까 연속 3번이죠. 연속 3번 0.5%를 차례차례 올리고 이제 그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제 0.25%로 아마 인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의 이런 이제 뭐 빅스텝이죠. 빅스텝은 좀 기정사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이건 뭐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지금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좀 발언도 일부 있었고, 그다음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이번에 물가지표를 보니까 약간 피크아웃 조짐이 보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상황에서 물가를 정말 강하게 잡기 위해서 경기까지 진짜 완전히 망가뜨려 가면서 굳이 0.75% 인상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0.5%만 인상을 해도 지금 정도에서는 좀 충분하다고 좀 보는 또 시각들이 좀 많기 때문에 빅스텝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거는 뭐냐면은 이 정도 흐름이면 이제 시장은 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혀 시장이 저는 악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제일 우려했던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일단 해소됐기 때문에 큰 고비 넘겼다. 그리고 하반기에 생각하실 건 뭐냐면 하반기에 이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실제로 미국의 경제 지표나 소비가 둔화되거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 미국 연준에서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한번 멈출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그 보스틱 총재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반기에 한번 금리 인상 멈출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그렇지. 그다음에 제임스 블라드 이제 연방은행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굉장한 매파고 올해 3.5%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일단 올해 한번 거기까지 올려놓자. 올린 다음에 내년에 금리 인하하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세게 일단 어느 정도 올려놓고 시각이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카드를 쓰겠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도 하든지 금리를 멈추든지 아마 그런 시나리오도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아, 연준들이 무조건 금리를 올리겠다는 생각은 아니구나. 어느 정도 뭔가 경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금리 인하까지도 카드를 고려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그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또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 1979년하고 80년에 오일 쇼크 터졌을 때 미국의 그때 물가 지수가 10% 넘을 때였거든요. 막 오일 쇼크 나고 이러니까 폴 벌커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그 연준장 할 때인데 금리를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10%였어요. 기준금리가. 이걸 22%까지 올려버립니다. 그냥 경기야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올려버렸어요. 이거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뭐 뒷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엄청난 수의 중소기업들이 다 도산했고 도산하고 실업자 암살 위험에 예, 시달렸다고 맞아요. 정치인들한테도 욕먹고 예. 그때 이제 그런 비난이 많았는데도 이제 미국의 물가가 10%가 넘으니까 이제 뭐 이 특명이죠. 이건 무조건 물가 잡아야 된다. 경기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거였어요. 논리가. 그리고 나서 몇 년 후에 잡혔어요. 실제 물가 내려왔는데 그리고 이제 레이건 시대 열리면서 미국이 또 성장을 해버렸죠. 근데 이제 그 기반은 맞는데 그건 이제 그 당시에 폴 벌커 이제 그 연준장의 선택이었고 지금도 약간 우려했던 게 이거 폴 벌커처럼 하면 어떡하지? 그렇지. 이 우려가 있긴 있었어요, 사실은. 8%나 10%나 네. 이거 이렇게 해서 경기 다 죽이면 어떡할까? 근데 최근에 나온 방금 설명드린 그 두 명의 의원의 말을 빌리면
경기가 죽을 때까지 놔둘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니구나. 어느 정도 좀 안 좋아지는 시그널 나오면 인하까지도 생각은 하는구나. 그러니까 확실히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는 거예요. 네, 지금 물가 오르는데 경기가 둔화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의도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도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 중립금리를 딱 물어봤어요. 기자가. 그랬더니 2.25에서 2.5 정도. 그럼 올해 연말 금리를 그 정도 예상한 건데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금통위가 한 4번 남았거든요. 그러면 2번이나 3번 정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번 올리면 2.5가 돼요. 그러면 한 번 더 남았죠. 금리 동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올해 하반기가 좀 금리 인상, 이제는 거의 막바지 사이클 아니냐. 그럼 이건 뭐죠?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둔화되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증시에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방적인 이제 금리 상승이 아니라 하반기 금리가 좀 둔화되겠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각이 일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처럼 금리 인상과 긴축 이슈로 또 시장이 좀 빠지지 않을까. 예. 지금 단계에서는 그럴 걱정이 좀 덜하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제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나 이창용 총재 이제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어쨌든 올해 연말로 갈수록은 금리 상승은 멈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호재를 또 찾아봐야 되니까 네. 또 그 기댈 뭐라 그러지? 따뜻한 담벼락 이걸 찾는다 보니까 네. 이번에 그 현대차도 그렇고요. 이제 새 정부 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네. 뭐 삼성전자도 450조? 450조. 450조 맞죠? 현대차도 65조인가 60몇 조. 다 합쳐서 기업들 다 합치니까 1000조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투자하고 LG도 다 투자해.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주가가 그렇게 반영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네. 우리 조그만 중소기업들 좀 이런 증설하고 뭐 이런 계획하면 쫙쫙 올라가는데 왜 이 대기업들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못 움직일까? 일단 이게 이제 그 기업에서 밝혔잖아요. 이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이제 5년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장기 계획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물론 삽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 사이클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시간이 남아 있어요. 바로 주가에 반영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대기업들이 이 뭐 1000조 원에 달하는 5년 동안 이걸 진짜 약속대로 할까?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진짜 하는지 보겠다. 이런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이걸 공시한 게 아니라 전자공시로 확정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언론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 얼마가 들어가서 앞으로 매출을 얼마 일으킬 거고 영업이익은 얼마 나올 거고 어느 정도 고용을 창출할 거고 막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것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세부 데이터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얼마 하겠습니다. 바이오를 얼마 하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이런 공장을 짓고 구체적으로 해서 우린 점유율 몇 프로를 달성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들이 좀 약간 이제 구체적인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뭐 기관 쪽인가 어디선가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한테 그걸 요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조회 공시를 요구했대요. 구체적인 그 투자 계획 이걸 공시를 해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계획이 나오고 그 대기업들이 해주면 좋은데 언제든지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나는 무조건 투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간 간극이 있어요. 1000조라는 숫자에 대한 거는 어마어마한 거지만 근데 1000조 가지고 뭐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걸 정확히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주가에 임팩트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제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제 폄하하는 뭐 그런 분들도 그런 있어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예. 하는 얘기겠지. 근데 저는 이제 꼭 의례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제가 기업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천조를 투자했고, 근데 천조한 기업들의 그 투자한 내역들을 한번 봤어요. 대부분이 뭐냐면 첨단 산업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 친환경, 그 다음에 메모리, 뭐 반도체, 그럼 자율주행, 뭐 전기차 다 이런 쪽인데 다 우리 먹거리잖아요. 한국이 잘하고 있고 먹거리인데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쪽에 승부를 걸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이 구간에서 여기서 아차 조금만 방심하고 잠깐 이제 눈 깜빡이고 가만히 있다 보면요. 다른 나라들이 벌써 와가지고 쫓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런 투자는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전과 다르게 현금이 많아요. 현금을 많이 비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투자는 분명히 타당하고 이런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 GDP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고용이 창출되면 내수 소비가 늘어나요. 이런 뭐 선순환 구조도 있고 또 흔히 낙수 효과라 그러잖아요. 물이 떨어지면 밑에 중소기업들이 이 물을 받아 먹겠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대기업 투자기업과 관련된 밸류체인이라 그러나요? 밑에 뭐 자동차나 메모리 반도체나 배터리나 중소형주 많잖아요. 이 기업들도 당연히 같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은 한번 지켜보시되 한국 경제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저는 좀 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발표한 기업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어느 주식이 이번 정부에서 좀 크게 성장하겠느냐,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이냐, 어디에 투자를 할까 우리가 이게 이제 화두인 것 같아요. 저는 딱 그래도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그냥 요즘에 이제 딱 나오는 정책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눈에 띄는 건 저는 딱 두 가지더라고요. 제 눈에는 반도체, 배터리. 반도체하고 배터리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거 취임하기 전에도 계속 반도체 얘기를 하셨어요. 반도체. 했고 반도체 그 예전에도 그런 말 한 걸로 유명했잖아요. 이제 총 가지고 전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반도체 갖고 전쟁하는 시대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반도체 세액 공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투자하면 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자부 장관이 하이닉스 공장에 직접 방문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공장에 바로 가버렸잖아요.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투자가 늘어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저는 반도체를 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하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아마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를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가 역시 배터리 같아요. 배터리 우리나라 제일 잘하잖아요. 뭐 중국의 CATL이 있지만 중국의 CATL은 사실은 중국에서 잘하는 거지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잘한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근데 왜 그 CATL이 1등 하냐면 중국이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등 국가예요. 너무 성장을 하니까 미국은 아직도 저 바닥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CATL이 1등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이 열릴 거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이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여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움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한 13개 정도 지어지고 있대요. 그 중에 11개가 한국 거래요. 한국 기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은 열릴 거고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배터리가 친환경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이게 없으면 친환경 산업이 이제 완성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또 전 세계에서 3개 업체가 이걸 또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배터리를 또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가 기존에도 잘했지만 지금 정부 정책상으로도 굉장히 좀 투자 활성화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국내외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두 개 섹터가 좀 눈에 많이 들어왔고, 근데 여기서 좀 큰 기업도 좋겠지만 그 밑에 반도체 소부장, 배터리 소부장 이런 기업들이 더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소부장 쪽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중소형주 단이 좀 움직이지 않겠냐 네, 이런 의미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그 환율 네. 이제 달러가 약세화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해줄 것을 이제 기대하는 상황이 네. 되면 외국인들은 지수 관련 대형주를 사지 않겠냐. 그러니까 네. 앞으로 대형주가 많이 오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형주도 간다고 봐요. 이제 대형주는 사실 그런 달러화 가치가 되게 중요하니까 수급적인 문제도 봐야 되니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건 뭐냐면 이건 수급과는 상관이 없어요. 구조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섹터니까 이거를 뭐 오늘 사가지고 정부 정책 나왔으니까 우리 연말에 팔아야지 이런 트레이딩보다는 1년, 2년, 3년 정도의 사이클을 보시고, 이거는 외국인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사이클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중소형주는 좀 그런 사이클로 한번 반도체 소부장이나 배터리 소부장,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지만 분명히 이번에 좀 사이클은 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2,800까지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도 괜찮고 이번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안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걸 너무 좀 짧게 보지 말자. 좀 큰 흐름으로 뭐 이게 2,800 갔다 600 올 수도 있고 아니면 2,800 갔다 3,000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지수 보고 투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쪽 개별 소부장. 기업. 예.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은 지수와 무관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섹터로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도 한번 서두에 포트폴리오 한번 정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있으면 어쨌든 정부 정책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한번 교체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교체하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최소한 1, 2년 사이클을 보시고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대형주는 외국인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이 이렇게 환율 때문에 들어온다면 당연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도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저는 좀 같이 좀 맞아 떨어져서 가는 거지, 이거를 뭐 너무 분리해 가지고 저는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그 우리 개인 투자자들 특히 주린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부장이라는 단어만큼 참 애매한 게 없어요. 왜냐면 소재 너무 범위가 넓고 맞아요. 기업이 많아.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떠나서 어떤 기업을 좀 최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지 애매하단 말이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소재 부품 장비잖아요. 네, 소재 부품 장비. 장비인데 이 배터리만 놓고 보면 소재가 제일 많이 올랐죠. 배터리는 너무 소재. 올라서 그래서 지금 소재 사는 건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미 대시세가 났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큰 수익 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배터리 쪽에서는 역시 장비도 있잖아요. 장비 회사들은 그렇게 시세가 별로 안 났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장비 회사 쪽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들이 배터리 장비만 하는 회사 말고요. 반도체랑 배터리가 사실 좀 비슷해요. 장비 쪽에.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지금 떠오르는 게 그 SFA라고, 그 기업이 그 뭐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물류 장비도 하는데 2차 전지 검사 장비를 해요.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본업도 있지만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지금 사실 SFA는 주로 SK온에다 납품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미국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배터리 장비주도 당연히 좋은 스토리가 나오겠죠. 또 한 가지 회사가 이제 인터플렉스 말고 이름이 인텍이라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인데 반도체 검사 장비거든요. 이 회사가 그 배터리 있죠. 배터리 딱 만들고 나면 외관에 뭐 문제 생겼나 이걸 검사해 줘야 돼요. 또 이거 문제 있나 없나 그 외관 검사 장비를 또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좀 둘 다 병행하는 그런 쪽도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반도체에서도 소부장이 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은 사실 셋 다 괜찮아요. 뭐 어느 게 뭐 더 좋다 이거보다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 봤을 때는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근데 반도체 투자가 일어나면 제일 수혜를 받는 건 장비 회사입니다. 일단 시설은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우선순위 면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은 뭐 어쨌든 다 비슷하게 가니까 꼭 어느 걸 특정 지으실 필요 없는데, 저는 그래도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게 기왕이면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좋다. 2차 전지랑 반도체를 같이 하면
이게 두 군데서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네. 오랫동안 이미 그렇게 기존에 사업을 해오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배터리 산업에 대한 어떤 시장성이 커지는 것을 보고 그 반도체 장비주에서 맞아요. 이거를 네. 신규 사업으로 공시하고 준비하는 곳들도 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괜찮은 건지. 왜냐하면 이제 얼핏 생각에 신규 사업을 시작한다 보면 경쟁자들을 제끼고 새로 거래처를 개설하고 그럼 투자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아까 제가 SFA나 인텍플러스는 이미 검증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거래처 네. 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기업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를 하는데 자 이제부터 앞으로 1, 2년 후에 우리 여기 진출해가지고 지금 개발 중이니까 이거 한번 2차 전지도 해보겠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사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그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특히 배터리가 되게 어려운 게 배터리는 이게 자동차 안에 들어가잖아요. 혹시라도 만약에 잘못되면 인명피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절대 아무한테나 이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고객사를 확보하고 검증된 회사 투자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모험을 하지 마시고, 근데 그런 기업들을 관심 목록에 놓고 있다가 2차 전지 쪽에서 뭐 고객사를 확보했다든가 그런 게 생기면 그때 들어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만 하는 것도 좋고 2차 전지 장비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 이걸로 이제 한번 신규 사업 한다고 해서 그 촉매 때문에 주가 올라가니까 쫓아가는 거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을 잘 따지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또 호재라고 해서 그냥 공시 하나 냅도 그냥 주가가 맞아요. 확 날아가는 네. 거. 그럼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 쫓아가시는 분들 물리기도 하니까. 네. 자, 일단 6월 달에도 이제 주도주가 좀 나올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빠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이냐, 개별주 장세.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계속 6월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지금 달러화가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꺾이고 원화가 이제 어쨌든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이 바뀌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어쨌든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의 좀 반등이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대형주 중에서 좀 보실 게 중국이 지금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부양책을 쓰고 이제 경기가 좀 회복될 때 수혜를 받는 그런 섹터 중심으로 6월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화요일 날 그 삼성전자 주가가 외국인들이 하도 팔아가지고 좀 안 좋긴 한데 반도체도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소비의 많은 부분이 또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좋아질 것 같고, 중국의 스마트폰 관련된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그런 부품주들 있잖아요. 중국 스마트폰이 완전히 그냥 이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중저가 폰의 매출이 확 줄었다 이런 얘기가 네, 있잖아요. 안 팔리니까. 안 팔리는 데다 뭐 밖에 아예 나가질 못하니까요. 소비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정상화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그런 섹터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그날 보니까 자동차 회사 중에서 현대모비스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항상 현대차 가도 못 가고 막 그랬는데 저게 왜 의미가 있냐면 현대모비스가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왜 이렇게 주가 부진했냐면 가격 전가를 사실 못 하잖아요. 그렇죠. 부품 회사는. 근데 좀 희생을 했던 게 뭐냐면 물류비가 엄청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부품을 만들려면 여기저기서 막 그 그렇죠. 원자재 수입해야 되잖아요. 조립을 이거를 해야 자기가 되니까. 다 떠안는 거예요. 완성차가 떠안는 게 아니라 떠안아요. 그리고 항공 요금이 너무 비쌌나 봐요. 항공기로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이거 다 떠안습니다. 그러니 수익성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역으로 항공 운임이 정상화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꺾입니다. 뭐죠? 물류비가 완화돼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은 정상화되겠죠. 그러니까 역으로 좀 극도로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받았던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주 중에. 그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반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 자동차 부품. 네, 자동차 부품. 그러니까 완성차보다 오늘 부품주가 더 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괜찮죠. 제지 회사들. 왜 제지도 괜찮냐면 펄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원재료를 수입을 해와요. 이걸 또 수출할 때 배에 실어다 나르잖아요. 운임지수 때문에 피해를 또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격에 한번 6월에는 나설 수 있다. 이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좋아질지는 더 지켜볼 문제지만 적어도 6월 한 달 동안 일단 극심히 억눌려 있었던 이런 물류비 피해받았던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대형주 중에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최근에 며칠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매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운송이더라고요. 네, 그게 운송 결국 쪽. 네. 뭐 BDI가 됐든 뭐가 됐든 운임 가격이 좀 내려간다라는. 꺾이니까. 특히 예. 이제 뭐 이쪽 벌크선 운임지수는 크게는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그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뭐 워낙 그동안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정화되고 항공기 화물 운임료 요게 좀 이제 안정화되면서 피해를 받았던 기업들의 일부 좀 반격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2,800선까지 상승하는 구간에서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네. 수익을 낼 것인지 혹은 좀 더 장기적으로 네, 투자의 포인트를 네,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증권 염승환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